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 주한 씨랑 그렇게 몇십 분씩 전화하시는 거 옆에서 보기에 그래요. 누가 보면 연인 사이인 줄 알겠어요. 밥 먹을 때도 통화하고, 주말에 TV 좀 보려면 통화하고, 용건 없이 그렇게 전화하는 거 좀 보기 좋지 않아요. 소름 끼치기도 하고요. 아니, 소름 끼친다기보다는 불편해요. 주한 씨도 말은 안 했어도 매번 그렇게 통화하는 거 힘들 거고요. 그래.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다. 멀리 있는 아들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며느리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전화할 마음 없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으니까 이만 끊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서선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 씨는 60세가 넘어서야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결혼하면 남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과 그 배우자도 그걸 원했고, 이제와 느낀 것이지만, 그래야 서 씨의 마음도 평안했습니다. 시집을 불편해하는 며느리와는 억지로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멀리 떨어진 아들과 서 씨가 전화통화하는 것조차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잘만 연락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자식을 위해선 뭐든 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게 처음엔 타이였지만 이제 서 씨는 자의로 그렇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서 씨 부부는 자식이 아들 임주환 하나였습니다. 남들도 그랬겠지만 서 씨 부부는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전부터 아들과 각별했습니다. 아들도 딸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살가웠고 엄마 아빠를 잘 챙기는 자식이었습니다. 독립을 해서 나갔어도 1, 2주에 한 번은 꼭 만났습니다. 서 씨 집에 오기도 했고 어쩔 땐 밖에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오늘 일찍 퇴근하는데 엄마 아빠 시간 되시면 제가 그 근처로 갈게요. 엄마 아빠는 시간 괜찮아. 그러면 엄마 집 앞에 있는 횟집 있죠? 거기서 뵐까요? 제가 오늘 한턱 쏠게요. 그래? 좋지? 네. 그럼 출발할 때 전화 드릴게요. 서 씨 집 근처에 몇 번 갔던 일식집이 있었는데 방이 있어서 조용히 이야기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아들이 보자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네. 다음 주쯤에 인사드리러 올게요. 서 씨와 남편은 아들의 말에 반가워했습니다. 30이 넘었는데 만나는 사람도 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서 씨 부부끼리는 종종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서 씨 부부는 예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어차피 결혼해도 가까이서 살 거니까. 지영이랑 자주 찾아뵐게요. 아들이 서 씨 부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별 말이 없었지만 서 씨는 아들과의 사이가 이전과 같을 줄 알았습니다. 아들도 자주 찾아오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인 것은 아들이 결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살가운 성격이 아닌 것은 몇 번 보아 알고 있었지만 애초에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내일 바쁘니? 내일이요? 아니요. 왜요? 잘 됐다.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데 너희 올래? 지영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일이 없다고는 했는데. 그래. 물어보고 나서 연락 줘. 전화를 끊고 그날은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안 되겠네요. 아, 그래? 연락이 없길래 같이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제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 오늘 바쁜가 보네.
알겠어? 그리고 그 뒤로도 아들네 부부를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렇게까지 못 본 적이 없기에 조금 낯설었습니다. 아빠 생신 때 혹시 올 거야? 아들과 통화하는데 전 같았으면 당연히 오는 것이었겠지만 이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생신이요? 그래. 같이 외식했으면 하는데. 그런데 아들의 전화를 통해서 며느리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세요. 그래. 알겠어? 보통 때였으면 그래도 아빠 생신인데 무슨 일이 있느냐 정도는 물었겠지만 서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런 경험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결혼한 후에 삶이 있었으니 말이죠. 아버지의 생일까지 오지 않는 건 서운하긴 했지만 이것도 적응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 씨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가정이 우선인 건 알았습니다. 섭섭하다고 한마디 보태서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당신 생일에 애들은 못 온대. 우리 둘이 맛있는 거 먹자. 그놈은 결혼하더니 아주 부모는 뒷전이야. 벌써 못 본 지도 3개월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씨만큼이나 남편도 아들 사랑이 대단했기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은 발길이 뜸해진 아들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서씨도 남편에겐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이 어지러웠고 이제 겨우 조금씩 정리해 나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네 부부를 보게 된 건 명절 때였습니다. 그래도 명절까지 안 올 것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갈게요. 전날 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차례도 안 지내니까 아침에 가도 되지 않아요? 같이 떡국 먹고 올게요. 차라리 전날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가 그러면 떡국 먹고 바로 처가 가는 게 편해서요. 그러면 아들네 부부가 서씨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2시간 정도였습니다. 서씨가 흔쾌히 대답하질 않자 아들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차피 가까이 사니까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아들을 만나는 것이 무척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이 되었을 때 9시 정도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어서 와. 잘 지냈니? 네. 여기 이거 받으세요. 아들이 소고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가면 점심에 구워서 드세요. 지금 같이 구워서 먹을까? 아니요. 떡국 얼른 먹고 출발해야 돼요. 모처럼 본 것이었는데 긴 시간을 할애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얼른 앉아. 다 차려놨어? 서씨는 5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떡국을 먹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달랑 떡국만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것저것 해봤지. 지영이도 잡채 좋아한다고 했지? 네. 좋아해요. 아직 한 번도 며느리에게 직접 한 밥을 먹인 적이 없었습니다. 몇 번 만났을 때도 바깥에서 만났으니 말이죠. 자기야,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시계를 힐끔 보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들이 이제 가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좀 더 먹어. 배불러서 못 먹어요. 얼른 같이 치우죠. 앉아서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는 아들 때문에 서씨 부부도 서둘러서 따라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서 씨가 고무장갑을 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서 씨도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혼자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이거 식기세척기 아니에요? 그럼 그럴래? 그냥 물로 헹궈서 넣기만 하면 돼. 서 씨는 고무장갑을 며느리에게 넘겨주고 남은 반찬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운 채로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 2개만 이용해서 접시를 식기세척기에 넣는 모습이 무척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상은 한껏 찌푸린 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라고 한 것이 마음에 걸리던 차였는데 며느리의 반응을 보니 서 씨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정리를 마치고 며느리에게서 고무장갑을 넘겨받았습니다. 내가 할게. 얼른 가봐야 한다며. 너희들 이만 가봐. 이거 뒷정리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서 씨 부부와 아들 셋이서 함께 해왔던 일이었으니 아들이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아빠랑 천천히 하면 돼. 서 씨는 아들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니 10시 3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들네가 서 씨의 집에 머무른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급하게 떠났죠. 아, 할 말 있으면 그냥 전화로 해. 남편도 이제는 포기했는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이렇게라도 봐서 반가웠습니다. 전화통화는 가끔 하지만 내 자식이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건 늘 좋았습니다. 그럼 뭐 이제 다음 명절에나 보겠네. 남편의 투덜거리는 목소리를 듣고는 서 씨도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명절이 다가오자 서 씨는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가요? 지영이는? 아, 지영이는 처가에 가고요. 아, 아들의 말에 서 씨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부부도 많이 있어요. 그건 서 씨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그래. 그러면 언제 오려고 그래? 명절 전날에 가서 하루 자고 명절 아침에 갈게요. 아침에 바로 가? 아, 네. 그래도 처가에 잠깐 들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러면 지영이는? 그게 지영이는 처가에 계속 있고요. 그러면 명절을 각자 챙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씨의 집에 며느리 없이 아들만 오는 것뿐이었습니다. 명정 당일에 아들이 처가에 가는 건 똑같았으니 말이죠. 지영이는 왜 안 오는 거야? 서 씨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뭔가 계기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아들에게 물어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명절이라고 특별히 고생을 시키지도 않았고 말이죠. 대화하는 와중에도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갑작스레 오지 않는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때 설거지 시키셨잖아요. 그 말에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설거지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아들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그때 설거지를 했던 시간이 10분, 아니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하도 하기 싫은 것 같아서 다시 서 씨가 했습니다. 그리고 서 씨가 그릇들을 식기세척기에 넣는 시간도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지 않으니 제기 같은 것도 없었고 내 식구가 먹은 식기들이었습니다. 평소보단 조금 많아도 다시는 명절에 시집에 오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가족끼리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치우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조차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이제 지영이는 여기 계속 안 올 거야? 그건 아니고요. 가긴 가겠죠. 그러더니 아들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서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경솔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서 씨의 아들을 생각해 보면 처가에 가서 결코 얻어먹기만 하고 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이내 생각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왜 명절에 안 오냐 따지지 않는 이상은 서 씨가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속상할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런 며느리의 성격을 아니까 그럴 때마다 서 씨를 위로했습니다. 지영이가 조금 개인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혼자라도 자주 갈게요. 그래서 서 씨는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일이라면 아들만 불렀고 전화 통화도 아들과만 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아는 가까운 친구 몇몇은 그런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친구들은 자신들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한다는 조언 아닌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게 딸 하나 더 낳지 그랬어. 종종 들어왔던 말이었지만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이라고 다를까 싶었습니다. 사위도 남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럽게 해외로 발령이 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있다가 올 건데? 아직은 잘 모르고요. 3년 정도 있다가 올 것 같아요. 3년이나? 바다 건너 외국으로 간다는 아들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좋은 기회 같아서요. 지영이도 회사 그만두고 가서 공부도 좀 하려고요. 그럼 3년 동안 한국에는 안 오는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비행기 값도 아깝고 뭐 10년 이렇게 있다가 오는 것도 아닌데요. 서운하세요? 서운하지. 근데 좋은 기회라며? 갔다 와야지 어떡해. 그리고 아들네가 떠나기 이틀 전 밤에 집으로 부르자 어김없이 아들만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같이 먹는데 애틋한 기분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잘 다녀와? 그 말을 하는데 마음이 술렁거렸습니다. 네.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아들이 도착하고 2, 3일간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잘 도착했나 궁금했는데 말이죠. 3일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자 무척 반가웠습니다. 저희 잘 도착했어요. 정신이 없고 시차 때문에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잘 먹고 있죠? 엄마는 별일 없으세요? 아빠도요. 그렇게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 생활은 어떤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도 그렇고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니 한참 전화기를 붙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그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얼른 볼 일 봐라. 자주 전화 드릴게요. 제 걱정 마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휴대폰 화면을 보니 벌써 30분이나 통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용건이 있어 전화 통화를 하지만 떨어지니 용건 없이도 이런저런 수다가 길어졌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명절에도 아들네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사돈네가 비행기를 타고 찾아간 적은 한 번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한 번 오라는 소리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간다고 할 수도 없었죠. 그렇지만 아들에게선 가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시간 맞추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늘 통화하는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늘 아들과 통화하게 되니 오히려 한국에 같이 있을 때보다도 가까운 느낌이 들었죠. 거기 있으면 한국 음식 그립지 않아? 여기에서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래? 근데 한국에서 뭐 보낼 수 있지 않아? 택배로? 아니에요. 다 구할 수 있어요. 택배비가 더 비싸요. 그런데 아들과 통화하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며느리가 아들을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가 너 부르는 거 아니야? 네. 밥 먹으래요. 그래. 어서 가서 밥 먹어. 네.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들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정도 통화를 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가끔씩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으면 꼭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면 아들은 어김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왜 주한이 전화가 안 오지? 바쁜가 보지. 그래도 이렇게 전화가 안 온 적은 없었는데. 무슨 일 있나? 궁금하면 먼저 해봐. 보통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보름 넘게 연락이 없으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서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한참 만에 받은 전화에서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지영이니?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너는 잘 지냈어? 네, 주한이는 바쁜가 봐. 전화가 하도 없어서 전화해봤어. 요즘 좀 바빠요. 아, 그래? 며느리와 따로 할 말이 없어 알았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 주한 씨랑 그렇게 몇십 분씩 전화하시는 거 옆에서 보기에 좀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연인 사이인 줄 알겠어요. 비꼬는 듯한 황당한 말에 서씨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통화하고, 주말에 TV 좀 보려면 통화하고. 용건 없이 그렇게 전화하는 거 좀 보기 좋지 않아요. 소름 끼치기도 하고요. 서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아차 싶었는지 얼른 정정했습니다. 아니, 소름 끼친다기보다는 불편해요. 주한 씨도 말은 안 했어도 매번 그렇게 통화하는 거 힘들 거고요. 서씨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들과 10분 내외로 통화하는 것이 그렇게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소름 끼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다. 멀리 있는 아들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며느리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전화할 마음 없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으니까 이만 끊자.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도 가슴이 시근덕거렸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외출했던 남편이 들어오는 바람에 애써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몇 번을 더 끈질기게 전화한 아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씨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뜸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지영이한테 얘기 전에 들었어요. 무슨 얘기? 지영이가 엄마한테 말실수했다고요. 진짜 말실수가 맞나 생각이 됐습니다. 소름 끼친다는 말은 실수일 수 있지만 서 씨가 아들과 통화하는 게 싫다는 말은 진심이었으니 잘못된 사과였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저희 둘밖에 없는데 제가 자꾸 엄마랑 통화하니까 그랬나 봐요. 같이 있는 시간에. 그래봤자 고작 일주일에 10분, 20분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불편한가 싶었습니다. 서 씨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인데 말이죠. 서 씨는 아들이 자꾸 연락해서 재차 사과하는 통에 마음을 풀자 싶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한번 눈 딱 감고 믿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죄송하다고 했던 아들도 확실히 며느리 때문에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고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무척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내 품에서 벗어나서 다른 가정의 가장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보다 자신의 가정이 중요해진 건 당연한 수순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서 씨도 아들에게도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전화가 걸려오면 받아서 안부만 묻고 끊었죠. 그러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귀국을 했고 며느리는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른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지영이랑 설날 아침에 같이 갈게요. 지영이는 사돈네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돌아온 뒤 열흘도 안 돼서 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 며느리와 함께 온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전에도 며느리는 명절에 오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래도 귀국도 했고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요. 서 씨는 내신 며느리가 오질 않길 바랐지만 그렇다고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 말을 했다가는 앞으로 며느리와 연을 끊자는 말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 씨는 아들네가 오기 전에 밥을 차려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말이 나올까봐 싶어서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괜히 거들기라도 했다가 무슨 말을 들을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배부른 며느리에게는 일을 시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희 애기 낳으면 장모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 지영이는? 이번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복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마 출산하고 4, 5개월 만에 직장에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 보고 봐달라는 것도 아니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제가 같이 치울게요. 아니야. 그냥 가봐. 그냥 서 씨 부부 둘이 치우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서 씨가 아들에게 물을 것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에 관련된 서류를 처리할 일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여러 번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서류 하나만 더 보내면 끝이래. 바쁜데 시간 뺏었네.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엔 선명하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하고 크게 언성을 높이는 것에 아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 씨의 인상이 심하게 구겨졌죠. 자꾸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아들네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고 있었던 서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도대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서 씨가 내 언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며느리 눈치를 보며 아들과 통화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마음대로 통화도 못하나 싶어서 서러웠죠. 친구들이 며느리에 대해서 푸념할 때도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해서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자식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자꾸만 마음 주고 실망하고 마음 주고 섭섭하고 반복되는 관계에 지쳤습니다. 차라리 남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질까 싶었죠. 그렇게 연락도 뜸하게 지내자 차라리 나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들이 해외에 있을 때도 연락을 안 할 때가 더 번뇌가 없었던 것 같았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은 며느리가 출산하기 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이번에 갑자기 무릎 수술을 하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장모님이 애를 못 봐주시게 됐어요.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직 날짜가 이미 정해져서요. 그때는 애가 어린이집 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요. 이전 같았다면 발벗고 나서서 아들을 도와주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누구보다도 예뻐했겠죠. 하지만 서씨의 마음은 지난 몇 년간 조금씩 다쳐서 이제는 자물쇠까지 단단히 잠겼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다. 네, 아들은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서씨가 집에 있는 걸 아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영이가 좋아하겠니? 내가 너랑 통화만 해도 기겁하는 애가. 그건 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조차 안 하는 것이 서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의 책임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우선이었으니 말이죠. 애 보려면 너희 집에 들락날락 해야 하잖아. 내가 너랑 전화하는 것도 싫은 애가 그걸 달가워해? 아니에요. 지영이가 먼저 부탁한 거예요.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요. 도우미를 고용하려고도 알아봤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나도 그동안 서운한 거 많았고 할 말 많았어. 그런데 겨우 마음 잡았다. 결혼한 자식은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더라. 근데 이제 와서 너희 애 봐줄 생각 없어. 너희 애라뇨. 엄마 손자이기도 하잖아요. 남의 애기라고 생각하련다. 그 말에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씨의 솔직한 심정이 그랬습니다. 둘도 없는 자식이었지만 상처만 주는 아들 내외에게는 더 이상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손주였지만 손주를 봐주기 위해 왕래하며 받을 또 다른 상처를 감당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손주도 먼 발치에서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며느리가 처음으로 서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예민했어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마디 말보다 그동안의 행동들이 며느리의 진심에 가까울 것임을 서씨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라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네. 그렇지 않아요. 애는 너희 힘으로 키워라. 아님 복직을 미루던지 사람을 쓰던지. 그러자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서씨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겪게 되겠지만 너도 너희 아들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그 며느리도 소름 끼칠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고 뚝 전화를 끊었는데 가슴 한켠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밀어내는 아들 며느리를 뭐하러 지금까지 붙잡아두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정을 뗀 것 같았지만 서씨는 가슴속에 자식밖에 없었죠. 그게 어리석었던 일임을 이제야 깨달은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만 하나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니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적어서 보내자 아들에게선 답장이 없었습니다. 놀란 아들의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정이 더 중요해졌듯이 서씨도 남편이나 잘 챙겨야겠다 싶었습니다. 나이 들면 결국 자식은 품에서 떠나니 말이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뭐 있어? 요즘 왜 이래? 너 이러다가 우리 모임에서 쫓겨난다. 나 이제 모임 안 나갈게. 뭐? 너 진짜 무슨 일 있니? 그건 언니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빌린 돈은 이번 주 안으로 보내줘. 지난번에 내가 보낸 메시지 봤지? 송금했던 거. 너 설마 그깟 것 때문에 그래? 그깟 거? 그리고 우리 엄마 장례에 5만 원 준 것도 나는 솔직히 아니다. 말해 뭐해. 너 돈 때문에 나 안 보려고 하는 거니?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우리 사이가 그거밖에 안 됐는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우병희 씨와 그녀의 30년 지기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 씨는 최근에 가장 절친했던 친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의 인연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절교를 선언한 것은 우 씨였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했던 오래된 모임도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슬퍼졌느냐 묻는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에 얽매여서 희생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도 짧은 인생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서 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 우 씨를 친구는 옹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고작 5만 원 때문에 30년의 세월을 없었던 것으로 만드냐며 말이죠. 하지만 5만 원은 계기일 뿐이었습니다. 우 씨는 곧 60세를 앞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는 우 씨보다 4살이 연상이었죠. 이름은 정영숙입니다. 우 씨가 20대 때부터 30대 후반까지 오래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가 우 씨 나이 29세였죠. 그때부터 우 씨와 영숙은 둘도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며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은 꼭 만났습니다. 영숙이 10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았는데 우 씨 부부가 30분 거리로 이사할 때 영숙도 따라서 같은 동네로 왔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죠. 그런데 그런 둘의 관계도 알게 모르게 점점 균열이 갔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병이 네가 계획 짜와. 계획까지 짜야 해? 그래야 시간 낭비 안 하고 다니지. 4명이서 모임을 했는데 그중 둘이 우 씨와 영숙이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여행 일정을 우 씨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 씨가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고 또 아들에게도 물어서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짰습니다. 차는 너희 차 타고 가자. 네가 운전해. 내가? 우리 남편이 차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버스 타고 가. 힘들게 시리.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우 씨의 남편은 여행에 차를 쓰라고 했습니다. 결국 영숙의 말대로 우 씨가 운전해서 동해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병이 네가 계획한 여행이야? 영숙은 우 씨의 계획표를 보더니 숙소 침대 위로 던져두며 말했습니다. 뭘 이렇게 빽빽하게 써왔어? 우리 나이를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가. 에이,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몇 날 며칠 계획했던 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영숙 때문에 우 씨는 잠시 서운했습니다. 결국엔 지역의 유명한 것들은 거기서 거기인지라 우 씨가 조사했던 곳과 겹치긴 했지만 그래도 성의를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우 씨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좋게 여행 왔으니 사소한 건 넘어가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영숙이 말했습니다. 병이 네가 제일 키가 작으니까 저기서 자. 침대가 3개밖에 없잖아. 침대가 3개 있고 소파베드가 있는 숙소였는데 사실상 소파베드는 그냥 소파였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잠을 자기에는 다소 불편해 보였죠. 그러지 말고 침대 3개를 붙여가지고 다 같이 자는 게 낫지 않아? 다른 친구가 얘기했지만 영숙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좀 그렇지.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자.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침대에 떡하니 누워버리는 영숙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잘게. 언니 말대로 내가 제일 낫겠다. 우 씨의 덩치가 가장 작은 것은 맞았기에 그곳에 누웠습니다. 어쩐지 즐겁지만은 않은 여행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다른 친구들을 각자 집에 내려주고 우 씨와 영숙이 단둘이 차에 남았습니다. 너는 좋겠다. 왜? 걱정할 게 없잖아. 남편도 착실하고 아들도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는 언니는 걱정거리 있어? 있지. 왜 없어? 뭐가 걱정인데? 돈이 문제지 뭐야. 근래에 돈 걱정이 잦은 영숙이 걱정되었습니다. 돈 벌어다 주는 남편도 없으니까 노후도 걱정이 되고. 그렇게 힘들어? 아니, 우리 딸내미 남자친구도 생겼다는데 혹시 결혼이라도 한다고 할까봐 걱정이야.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 먹고 살기도 힘드네. 우 씨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숙의 딸과 우 씨의 아들이 나이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이달에 딱 100만 원만 누가 빌려주면 좋겠네. 그 말을 하며 우 씨를 힐끔 쳐다보는 영숙. 때마침 영숙의 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 우 씨가 영숙을 내려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받은 용돈을 모아둔 통장에서 100만 원을 빼서 영숙에게 송금했죠. 어머, 병이야. 이거 무슨 돈을 보냈어? 아까 100만 원만 누가 빌려주면 좋겠다며. 우 씨도 그 이상은 혼자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워. 병이 너 때문에 한시름 났다. 내가 금방 갚을게. 아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언니 형편 됐을 때 줘. 천천히.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착하니? 이래서 내가 너랑은 오래 보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도 유독 친절해졌던 영숙. 100만 원에 기뻐하는 영숙을 보니 우 씨도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영숙의 노후가 우 씨도 걱정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그 뒤로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이야. 나 지금 장례식장이야. 뭐? 누가 죽었어? 수영이 아빠. 아, 정말? 영숙의 말에 우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이 이혼한 지 한참 됐지만 이혼하기 전에 우 씨도 몇 번 본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별로 없어서 장례식장이 횡하네. 병이 너라도 좀 와줘라. 어딘데? 지금 갈게. 그래도 알던 사이이기도 하고 영숙의 전 남편이기 때문에 우 씨도 영숙의 요청대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의금 10만 원은 품 안에 두었습니다. 이건 영숙에게 직접 줘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왔어? 딸은? 곧 결혼하잖아. 결혼 앞둔 사람이 장례식 오는 거 아니지? 그래도 아빠잖아. 우 씨가 놀라 묻자 영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아빠 노릇을 해야 아빠지. 우 씨는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가정사를 알고 있기도 했고 당사자가 안 온다는데 우 씨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 달 뒤 영숙의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30만 원을 또 냈습니다. 너희 아들 결혼 소식은 없어? 아직 없어. 결혼하면 꼭 불러야 돼. 나도 꼭 갈게. 그럼 당연히 부르지. 아무튼간 이래저래 와줘서 고마워. 한 달 사이에 영숙에게 나간 돈이 꽤 됐습니다. 하지만 우 씨의 아들이 결혼해도 영숙이 올 것이기에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도 우 씨는 영숙과 자주 만났습니다. 영숙이 혼자 산이 외롭다며 우 씨의 집에 자주 찾아오기도 했고 모임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언제 올 거야? 오늘? 아, 오늘 비 오니까 같이 파전이라도 만들어 먹어야지. 아, 오늘은 남편이랑 집에 있으려는데. 영숙의 전화를 받은 우 씨는 비가 오니 오히려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남편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그럼 이런 날씨에 우울하게 나 혼자 있어? 왜 우울해? 우울하지 안 우울해? 딸내미도 시집 가더니 잘 오지도 않고 남편도 없고. 그래, 너는 남편이랑 알콩달콩 집에 있어라. 아이 참. 알겠어. 조금 있다가 갈게. 그래. 올 때 오징어랑 쪽파 좀 사와. 알겠어? 우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던 남편이 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여자들 유별나. 뭐가? 아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자주 봐? 그만큼 만나도 늘 할 말이 있어. 남편은 우 씨와는 다르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 씨를 신기해했습니다. 그냥 친구잖아. 하지만 우 씨도 점점 나이가 드니 남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고 싶기도 했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살기 때문에 힘들었죠. 비 맞는 건 질색이지만 하는 수 없이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영숙의 집에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나 유방암이래. 뭐? 우 씨가 파전을 먹다 말고 충격의 젓가락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나보다 더 놀라네. 근데 빨리 발견해서 수술하면 괜찮을 거래. 의사가? 아니, 의사는 그런 소리 안 하지. 주변에서 그러던데. 우 씨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일 같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병문안 와. 당연히 가지. 그리고 얼마 뒤에 영숙은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영숙의 말대로 수술은 잘 된 듯 했습니다. 우 씨는 자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영숙에게 갔죠. 오늘 올 거야? 왜? 올 때 병이 네가 담근 김치 좀 싸올래? 김치? 거기 밥 나오잖아. 병원에서 나오는 건 중국 김치 같아. 너무 맛없어. 그래? 알겠어. 가져갈게. 영숙의 전화를 받고 새로 김치를 조금 담갔습니다. 생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익은 김치는 잘 먹지 않는 영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기 전에 마트에 들러서 영숙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서 들고 갔죠. 역시 병이가 김치는 기가 막혀. 아직 밥때도 아닌데 맨손으로 김치를 찢어 먹은 영숙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우리 남편이 주라고 하길래. 그리고 돌아올 때 봉투에 담긴 10만 원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지도 않는 음료수보다는 현금이 나을 것이라며 말이죠. 뭐 이런 걸 다 줘. 그러면서 기분은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영숙은 수술 후 퇴원한 뒤에도 항암 때문에 가끔씩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 와? 아,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 바빠? 오늘 아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참, 너는 나보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아들이 더 중요해? 내가 병원에 있는데. 진짜 서운하다. 어제 갔다 왔잖아. 멀지도 않은데 한 번 들리면 어디가 덧나니? 미안. 근데 아들이 시간이 오늘밖에 안 된대.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대. 자식이 뭐 밥 먹여주는 줄 알아. 결혼하면 끝이야. 자식 뺏기는 거야. 그러면서 한참 투덜거리는 걸 듣고 있자니 어쩐지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면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씨처럼 자주 병문안을 가는 사람이 없을 텐데 심심할 때마다 부르는 통에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할 때는 입원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오씨도 오씨의 생활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오씨는 영숙이 병원에 있지 않을 때도 신경 써서 챙겼습니다. 늘 영숙이 자신은 독거노인이라며 가까이 사는 오씨에게 자신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말하지 않아도 오씨도 알아서 영숙을 챙겼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이기도 했고 처지가 딱하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씨의 집에서 모임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병이야. 나 반찬 좀 싸줘. 지난번에 가져간 거 다 먹었어. 아직도 병이한테 반찬 얻어먹어? 입 하나 보태는데 뭘. 나는 요리하는 거 귀찮아. 혼자니까 재료만 썼고. 그래도 병이가 고생이다. 영숙은 그런 말을 한 친구를 흘겼습니다. 아, 친구끼리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이따가 싸줄게. 오씨와 모임 친구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회복한 기념으로 여행 한번 가야지. 여행? 오씨는 영숙의 눈치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을 때도 생활고를 호소하던 영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의 표정에 예상외로 밝아서 오히려 오씨가 놀랐습니다. 암 진단금 많이 받았다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살림 좀 폈겠어. 그래도 수술도 잘 됐으니까. 암 진단금? 그래. 많이 받았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 에이, 많이는 무슨. 그리고 한참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머지 두 친구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우씨가 묻지도 않았는데 영숙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진단금 받았어도 다 여기저기 빚 갚느라 남는 것도 없어. 그 말에 우씨도 사람인지라 빌려줬던 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래, 요즘 빚잔치 하고 있잖아. 어쩐지 우씨가 돈을 달라고 할까봐 그런 듯 했습니다. 진단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씨가 가벼운 말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돈도 그럼 곧 갚을 수 있겠네.
그러자 영숙의 표정이 굳는 게 느껴지고 황당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언제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 말에 더 당황스러운 것은 우씨였습니다. 2년 전쯤 힘들다기에 바로 빌려줬던 100만 원을 잊은 것인지 표정을 보니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 듯도 했습니다. 나 돈 좀 생겼다고 그 틈에 사기치면 안 돼. 두 번째 말은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빌려간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100만 원 보내줬잖아. 뭐?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그래, 동해 다녀온 날에. 한참 전이잖아. 어떻게 기억해? 그리고 나는 그렇게 큰 돈 빌린 기억이 없는데. 2년 전이면 한참 전도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풀리면 천천히 달라고 했는데 설마 잊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씨는 답답한 속을 까보이고 싶었지만 영숙은 태연히 말을 돌렸습니다. 우씨가 나중에 송금했던 내역을 찾아서 보여주겠다고 하자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가볼게. 그래. 조심히 가. 우씨가 영숙을 보내고 휴대폰으로 내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찾는 방법을 몰라 아들과 여러 번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만에 찾아서 휴대폰 메시지로 보내자 영숙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기에 곧 갚겠지 하는 생각에 전화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칠 안에 찾아올 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틀 뒤 우씨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지 2년째였는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족들 모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정신적인 타격이 컸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족들과 앉아 있는데 첫째 날 밤늦은 시간에 영숙이 왔습니다. 괜찮니? 괜찮아. 주무시다가 가셨다니까. 호상이지. 그건 그렇지. 근데 이래서 요양원에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 봐. 그 말에 잘못 들었나 싶어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들어가면 오래 못 산다더라. 나는 우리 딸한테 나 아파도 절대 요양원에 넣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우리 엄마는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던 거야?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우씨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꼭 자식들 때문에 우씨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말하는 영숙 때문에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남동생도 놀라서 바라보고 있었죠. 우씨가 얼른 영숙의 팔을 끌고 멀찍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왔으니까 밥 먹고 가. 다소 차가운 음성의 영숙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부조는 입구에서 했어. 알았어. 그리고 다른 손님이 오는 바람에 우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다른 모임 친구들도 와서 함께 슬퍼했고 이내 영숙과 합석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장례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뒤 우씨는 영숙의 부조금 액수를 확인하고 조금 허탈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남편도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5만 원? 당신 제일 친한 친구 아니야? 우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명단에 적힌 금액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도 한 것이 보였습니다. 부조금 액수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숙이 5만 원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작년에 딸 결혼식 때도 축의금을 30만 원을 냈습니다. 아니, 아주 오래전에 이혼한 전 남편 장례식도 가서
따로 10만 원을 챙겨주었죠. 그런데 우 씨의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5만 원은 야박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와준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영숙이 자신을 그 정도 사이로 생각하는가 싶어서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밥을 먹고 가면서 떡까지 싸갔던 영숙을 떠올리니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죠. 보름쯤 뒤에 영숙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좀 괜찮아? 연락도 잘 안 되고. 걱정돼서 와봤어. 우 씨가 갑자기 대면대면하게 군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보름이면 우 씨와 영숙 사이에선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 씨의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기에 영숙과의 만남은 당분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것까지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왕 왔으니 우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속에 꿍하게 품고 있어 봤자 우 씨만 심란했으니 말이죠. 부조금 5만 원 한 거 맞아? 맞는데 왜? 너도 그때 5만 원 줬잖아. 그때라니? 우 씨의 기억엔 영숙에게 5만 원 단위로 줘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의 손주의 도래는 따로 잔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10만 원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영숙의 말에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옛날에 기억 안 나? 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영숙의 아버지란 말에 기억을 한참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우 씨의 기억으로는 영숙의 아버지는 영숙이 젊을 때 돌아가셨으니 말이죠. 그거 언니 30 몇 살 때 아니야? 맞아. 적어도 25년은 더 넘었으니 그때가 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우 씨와 영숙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 당시에 5만 원이면 우 씨에게 적은 돈이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지금 5만 원을 내는 게 맞다는 영숙. 기억났어? 내 말이 맞지? 원래 받은 만큼 주는 거잖아. 그나저나 내가 그때 말을 못했는데 말이야. 장례식에 먹을 게 그렇게 없어. 다들 말은 안 했어도 흉보는 눈치였어. 요즘에는 그렇게 내놓으면 안 돼. 그 말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서운했던 것들, 그리고 우 씨에게 막말을 했던 것, 입맛대로 이용해 먹으려던 것들 말이죠. 그때부터 우 씨는 입을 꽉 닫았습니다. 우 씨의 천성이 눈앞에서 언성을 높이지 못하는 탓도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을 섞기 싫은 기분이었습니다. 보나마나 자신이 맞다고 우길 테니 말이죠. 나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병이 네 차 좀 얻어 타자. 뜬금없이 전화해서 우 씨에게 기사 노릇을 하라는 영숙 때문에 우 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갑자기 바쁘다고 그러잖아. 기집애 가. 이따가 같이 점심도 먹자. 너 내가 장례식에도 가줬는데 밥 한 끼는 사야 맞지? 그러면서 웃는 영숙의 목소리를 들으니 지난 세월마저 아까웠습니다. 나 오늘 바빠. 그러자 영숙이 또 싫은 소리를 시작했고 우 씨는 길게 듣지 않고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영숙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나중에는 장문에 문자 메시지도 보내서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했는데 우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요즘 들어 영숙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병이 너 진짜 여행 안 갈 거야? 영숙의 건강이 회복된 기념으로 가기로 했던 여행을 우 씨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영숙이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뭐 있어? 요즘 왜 이래? 너 이러다가 우리 모임에서 쫓겨난다. 우 씨는 급격히 피로해져서 손으로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연락조차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모임 안 나갈게. 뭐? 너 진짜 무슨 일 있니? 그건 언니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100만 원은 이번 주 안으로 보내줘. 지난번에 내가 보낸 메시지 봤지? 송금했던 거. 너 설마 그깟 것 때문에 그래? 그깟 거? 참, 그깟 거 그냥 빨리 줘버려 그럼. 내가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 장례에 5만 원 준 것도 나는 솔직히 아니다. 말해 뭐해? 너 돈 때문에 나 안 보려고 하는 거니?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우리 사이가 그거밖에 안 됐는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영숙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우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모임이 깨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 씨가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친구들도 모임을 없애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 씨를 따라서 나간 것은 아니었고 그저 영숙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았죠. 그러자 영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쾅쾅 문을 두드리는 통에 현관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우 씨가 문을 열자 씩씩대는 영숙이 보였습니다. 너 유치하게 왜 이래? 자, 5만 원 더 주면 돼? 다른 사람들도 10만 원 했다며? 그러면서 우 씨의 면전에 5만 원짜리를 한 장 던졌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사람을 왕따 시켜? 모임이 우 씨의 입김으로 끝난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이팔 청춘 어린 학생들도 아니고 말이야.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풀어야지.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보통 세월이야. 30년이야. 하지만 우 씨는 더 이상 그 인연을 이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30년은 더 산다고 치면 똑같은 세월 반복할 마음 없어. 나도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살 거야. 그리고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바꿔나가고 자신 없네.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야?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너 그거 다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몇 년이라도 더 살았으니까. 언니는 곧 죽어도 언니 말이 맞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지? 언니 100만 원도 기억 안 나는 척한 거 모를 줄 알아? 어떻게 90년대에 받았던 조의금 5만 원은 기억하는 사람이 2년 전에 빌린 100만 원을 기억을 못해? 아무튼간 그 돈도 당장 돌려줘. 연 끊으려는 애한테 내가 뭐하러 100만 원을 주니? 나도 못 줘. 빈정상해서. 그 말에 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갑작스런 우 씨의 웃음에 영숙이 당황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덕 쌓았다고 생각할게. 돈 때문에 또 언니랑 연락하고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아. 뭐? 누군 뭐 아쉬운 줄 알아? 100만 원을 아껴서 좋았는지 영숙은 금세 돌아갔습니다. 물론 우 씨도 영숙과의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아무리 아까워도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는 불편하고 즐겁지 않은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영숙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대로 연을 끝나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매일 같이 곁에 있던 우 씨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앞으로가 걱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 씨는 영숙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조차 차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이사까지 갈 용의도 있었습니다. 영숙을 만나면 우 씨는 내 자신을 갉아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늘 비아냥대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영숙은 반대로 우 씨에겐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냐 하면 그건 아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해버린 관계를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 씨는 인생을 그리고 우 씨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만 만나도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인연은 없었습니다. 자식마저도 그러면 연을 끊는 세상인데 말이죠. 우 씨는 영숙과 연락을 끊자 헛헛한 마음은 잠시뿐이었고 인생이 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만나야 할 일도 없었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인간관계만 쌓을 수가 있었죠.